때는 조선 중기, 강산이 수려하기로 이름난 경상도 땅, 그 중에서도 문경과 충주를 잇는 험준한 고갯길인 조령 깊은 산중에 먹구름이 드리운 어느 여름날 오후였습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검은 빛으로 가득 찼고 이윽고 장대 같은 빗줄기가 세상을 삼킬 듯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나운 바람은 나뭇가지들을 부러뜨릴 듯 뒤흔들었고 빗소리와 바람소리가 뒤엉켜 깊은 산속은 순식간에 음산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억수같이 퍼붓는 비였습니다. 바로 그때 이 험한 조령 고갯길을 넘어가던 한 보부상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민준, 경주 인방 소속으로 30 초반의 다부진 체격의 성실함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사내였습니다. 그는 한양에 이름난 양반가에 납품할 귀한 비단과 약재를 가득 담은 무거운 등짐을 지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폭우에 그만 발이 묶이고 만 것이었습니다. 아이쿠,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가. 이러다 했어 구한 물건들이 다 젖어 못쓰게 되겠구나. 민주는 급히 두루마기 자락을 여며 등짐을 감싸려 했지만 이미 옷은 물론 등짐까지 흠뻑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를 피할 곳을 찾아 필사적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하지만 사방은 온통 거친 산길과 우뚝 솟은 바위, 그리고 세찬 비바람에 울부짖는 나무들뿐 인가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발밑으로 흐르는 흙탕물이 발목을 넘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등짐 속 물건은 고사하고 내 목숨마저 위태롭겠구나. 어디 잠시 몸이라도 피할 곳이 정녕 없단 말인가. 그가 절망감에 휩싸여 있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어둑한 산중턱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등불빛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망망대해에서 발견한 등대처럼 그 불빛은 민준에게 한 줄기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미끄러운 빗길에 넘어지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디며 불빛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마침내 불빛이 새어나오던 곳에 다다르니 그곳에는 뜻밖에도 자그마한 초가집 한 채가 외딴 섬처럼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찌 이런 깊고 깊은 산중에 사람 사는 집이 있단 말인가. 이야말로 하늘이 도우셨구나. 민주는 반가운 마음에 급히 초가집의 낡은 살인문 앞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안에 주인장 계십니까? 길을 지나가던 보부상이온데 비가 너무 것에 잠시만 비를 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살며시 열리고 한 여인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20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인은 비에 젖은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산중에 홀로 핀 난초처럼 맑고 고운 자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서하였습니다. 누구신지요? 이 깊은 산중에는 저 혼자 살고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부인. 비가 너무 심하여 이대로 있다가는 제 등짐 속 귀한 물건들이 모두 상할 뿐더러 저 또한 이 산중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습니다. 부디 비가 그칠 때까지만이라도 좋으니 처마 밑에서라도 잠시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민주는 이미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에 빠진 생쥐꼴이었고 등짐을 보호하려 애쓰는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서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러시다면 비가 그칠 때까지만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꼭 떠나셔야 합니다. 우선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방 한편에서 잠시 몸을 녹이시죠. 감사합니다. 정말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절대 폐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민주는 방 안으로 들어서 물에 흠뻑 젖은 두루마기를 벗어 문 앞에 곱게 개어두고 축축해진 등짐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서하는 말없이 부엌으로 가 마른 장작에 불을 지펴 따뜻한 물을 데워왔습니다. 몸이 비에 많이 젖으신 듯하니 이 물로라도 잠시 몸을 좀 녹이십시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부인.
헌데 실례지만 부인께서는 어찌하여 이리 깊은 산속에서 홀로 지내시는지요? 낭군께서 몇 해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본디 낭군께서는 글 공부를 하시던 분이었으나 속세를 떠나 이곳에서 조용히 지내시길 원하셨지요. 그이가 떠난 후로는 갈 곳도 마땅치 않고 그냥 여기가 마음이 편하여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혼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습니까? 저도 오늘 같은 날씨에 이 험한 고갯길을 넘으려다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처지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주는 서하의 외롭고 힘든 삶에 깊은 연민을 느꼈고 동시에 그녀의 단아하고 강인한 모습에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그는 등짐 속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그 안에서 영롱한 빛을 내는 백옥 두꺼비 조각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서하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제게 아주 귀한 물건입니다. 얼마 전 한양에 계신 높으신 대감님께 구하기 어려운 귀한 물건을 구해드리고 선물로 받은 옥두꺼비입니다. 혹시 제가 한양에 다시 다녀올 때까지 잠시만 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귀한 물건을 어찌 저에게 맡기시려 하십니까? 제가 한양에서 보리를 마치고 경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찾아가겠습니다. 마땅히 맡길 곳이 없어 부인께 폐를 끼치게 되었지만 부인께서는 믿음직한 분이시니 염치 불구하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이 물건을 무사히 맡아주신다면 제가 돌아올 때 한양에서 곱고 예쁜 비녀와 놀이개를 구해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민준의 속내를 눈치챈 듯 서하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 맡아두고 있겠습니다. 부디 한양에서의 일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인.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렇게 밤은 깊어갔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거센 비바람이 초가집을 흔들었지만 방 안에는 따스한 온기와 함께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감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짓말처럼 비는 그치고 산허리에는 하얀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민주는 다시 무거운 등짐을 짊어지고 길을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부인, 하룻밤 신세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약조한 대로 한양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꼭 다시 들르겠습니다. 조심해서 가십시오. 부디 무사히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떠나는 민준의 뒷모습을 보며 서하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며칠 뒤 민준은 한양에서의 장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경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등짐 속에는 서하에게 선물할 아름다운 산호 비녀와 색색의 비단실로 엮은 놀이개가 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하, 이만하면 장사도 잘 풀렸고. 서하 부인도 이 선물을 보면 분명 좋아하시겠지. 한양에서도 꽤나 이름난 장인이 만든 귀한 물건이니 기뻐하실 거야. 상주 땅에 들어서자 민주는 망설임 없이 서하의 초가집이 있는 조령산길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침내 익숙한 초가집 앞에 도착한 그는 기대에 찬 목소리로 살인문 앞에서 외쳤습니다. 부인, 저 강민준입니다. 안에 계십니까?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초가집은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고 마당에도 인기척 하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부인, 정말 안에 안 계신 것인가? 혹시 잠시 어디 마실이라도 가신 건가? 집안은 횡하니 비어 있었고 부엌 아궁이에도 불씨 하나 없이 차가운 어둠만이 감돌았습니다. 민주는 어쩔 수 없이 살인문 앞에 주저앉아 서하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하염없이 흘러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갈 무렵 마침 산길을 따라 내려오던 한 노파를 발견한 민주는 급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 집에 사는 부인을 보셨는지요? 제가 한양에서 돌아와 보니 집에 아무도 없어서 여쭙니다. 아이고, 젊은이는 그걸 모르고 있었는가? 며칠 전에 관아에 최이방이란 자가 포졸들을 우르르 몰고 와서는 여기 사는 새댁을 관아로 끌고 갔다네. 뭐라고요?
관아로 끌려갔다고요? 아니, 서화 부인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는 말씀입십니까? 자세한 내막이야 나 같은 늙은이가 어찌 알겠는가만 아랫마을에 도둑질을 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네. 아주 귀한 물건을 훔쳤다나 뭐라나.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서화 부인께서 어찌 그런 도둑질을 할 리가 있단 말입니까? 글쎄. 내 들리는 말로는 뭐더라. 아, 옥으로 만든 두꺼비. 아주 귀한 물건인데 그걸 훔쳤다고 하더이다. 이 상주 바닥에는 그런 귀물을 파는 곳도 없고 아마 고을사또 영감도 그런 건 안 가지고 있을 터이니. 필시 도둑질한 것이라며 최이방이 잡아갔다고 들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주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그 옥두꺼빈. 그건 내가 맡겨둔 물건인데 어찌하여 그것 때문에 절도죄 누명을 쓰게 된 것이지? 노파의 말을 들은 민주는 당황함을 감추지 못하고 곧바로 상주관하로 달려갔습니다. 해가 저물어 관아의 문이 닫히려 할 때 그는 문을 지키는 포졸들에게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제발 잠시 면회 좀 하게 해주시오. 웬 놈이냐? 면회라니, 지금은 면회 시간이 아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안에 갇힌 부인이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오. 제가 꼭 만나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민준의 간절한 외침에 포졸들은 투덜거리며 잠시 서로 상의하더니 마지못해 면회를 허락했습니다. 민준은 서둘러 어둡고 축축한 옥사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차가운 바닥에 초췌한 얼굴로 웅크리고 앉아있는 서화를 발견했습니다. 부인.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절도죄라니요. 이게 다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어찌하여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부인께서 이렇게 억울하게 갇혀 계신데 제가 어찌 그냥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제가 부인께 맡겼던 그 옥두꺼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찌 된 영문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최이방이란 자는 평소에도 저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잊을만 하면 찾아와 희롱하고 자기 첩이 되라며 늘 저를 괴롭혔지요. 제가 계속 거절하자 결국 앙심을 품은 듯합니다. 제가 나리께서 맡기신 그 옥두꺼비를 잠시 꺼내보고 있던 것을 어찌 알고는 포졸들을 데리고 들이닥쳐 다짜고짜 어디서 훔친 물건이냐고 윽박지르며 저를 절도죄로 몰아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아니, 뭐라고요? 그건 제가 맡긴 물건이라고 그리 설명하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그리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은 들으려 하지도 믿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터로 저를 끌고 가 큰 소리로 저를 도둑년이라 비난하며 망신을 주었습니다. 이미 마을 사람들은 최이방의 말만 믿고 저를 진짜 도둑이라 여기고 있을 것입니다. 서화는 그동안 겪었던 억울하고 분한 일들을 눈물과 함께 쏟아냈습니다. 그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던 민주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찌 그자가 그리도 악랄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네, 반드시 그자의 죄를 밝혀내고 부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문은 퍼질 대로 퍼졌고 내일이면 재판이 열린다고 합니다. 손쓸 방도가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그 옥두꺼비가 나리의 것이라는 증거 또한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한들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부인,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옥두꺼비는 결코 훔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낼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든 최이방의 악행을 밝히고 부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나리, 부디 몸조심하십시오. 그 최이방이란 자가 나리까지 해코지할지도 모릅니다. 걱정 마십시오.
부인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감옥 안에서 애틋한 대화를 나누고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감옥의 무거운 쇠문이 덜컥 열리며 거칠고 오만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누구냐? 감히 죄수와 사사로이 면회를 하다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설치는 게냐?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기름진 얼굴에 거만한 자세로 팔짱을 낀 채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서 있는 사내, 바로 악명 높은 상주관아의 이방 최만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최 이방은 민준의 얼굴을 알아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듯 했습니다. 민준 역시 최 이방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상주 이방이 그 악독한 최만식이었을 줄이야. 내 놈은 또 뭐하는 놈인데 여기 있는 것이냐? 썩 꺼지지 못할까? 결국 민준은 포졸들에게 떠밀려 옥사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는 밤길을 걸으며 문득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양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느라 이미 경주 인방으로 복거해야 하는 날짜를 훌쩍 넘긴 것이었습니다. 우선 경주 인방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부인, 부디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제가 반드시 돌아와 구해드리겠습니다. 민준은 잠시 관아 쪽을 돌아보며 굳은 결심을 다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고 걸음은 무거웠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그는 밤길을 재촉하여 경주로 향했습니다. 경주 인방에 도착했을 때 민준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이미 약속된 복귀 날짜를 한참이나 넘긴 상태였기에 동료 보부상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방의 우두머리인 황행수의 방 앞에 도착하여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행수 어르신, 저 민준이 왔습니다. 들어오게. 방 안으로 들어선 민준은 백발이 성성하지만 형형한 눈빛을 가진 황행수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이로구나. 어찌하여 약조한 날짜를 어긴 것이냐? 단 한 번도 기일을 어긴 적이 없던 내가 말이다. 보부상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말해보거라. 예, 행수 어르신. 시간을 지키는 신용이야말로 보부상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 보부상에게 시간은 곧 목숨과 같다. 정해진 기일에 5일장이 열리는 곳으로 때맞춰 가야 하고 장사를 마쳤으면 약속한 시간에 맞춰 돌아와야 한다.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아는 내 놈이 그 기본을 어겼단 말이냐. 정말 죄송합니다. 행수 어르신.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유나 들어보자. 무엇이 그리 급하고 중한 일이기에 내가 약조를 어기면서까지 늦었단 말이냐. 민준은 잠시 머뭇거리다 그동안 상주에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행수는 상주 이방이라는 말이 나오자 얼굴을 굳혔고 최만식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뭔 일아? 상주 이방이 그 악독한 최만식이란 말이더냐? 그놈이 아직도 그러고 지낸단 말이더냐? 나도 젊어 보부상 일을 할 때 그 최만식이라는 놈이 힘없는 상인들을 얼마나 못살게 굴며 세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갔는지 똑똑히 보았다. 그자의 비열함과 탐욕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지. 그놈에게 당한 우리 보부상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행수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단호하게 눈을 뜨고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예, 행수 어르신. 내가 귀한 물건을 함부로 맡긴 실수가 있기는 하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선량한 백성을 괴롭히고 우리 보부상들을 우롱하는 최만식 그놈의 만행이다. 이것은 단순히 너와 그 여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경주 인방, 아니 전국 팔도 보부상 전체의 명예가 걸린 문제다. 행수 어르신.
하물며 이제는 힘없는 과부를 희롱하여 제 욕심을 채우려다 안 되니 무고한 죄까지 뒤집어 씌운다.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우리 모두의 문제다. 행수는 즉시 인방의 서기에게 명하여 붓과 먹, 그리고 큰 종이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원로 보부상들과 함께 사발 통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통문의 내용은 상주 이방 최만식의 악행을 고발하고 그동안 그에게 당했던 피해 사례와 비리를 낱낱이 조사하여 증거를 모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아, 너는 즉시 한양으로 다시 가거라. 호조판서 대감님을 찾아뵙고 내게 옥두꺼비를 선물로 준 것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신을 받아오너라. 판서 대감께서 너를 무척 아끼고 신임하시니 분명 내 간곡한 청을 들어주실 것이다. 그 옥두꺼비의 출처를 증명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마음에 품은 그 여인의 누명을 벗기고 악독한 이방 최만식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예, 행수 어르신. 분부대로 즉시 다녀오겠습니다. 서화 부인의 재판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지. 지체할 시간이 없다. 곧장 한양으로 향하거라. 내 너를 믿는다, 민준아. 너는 우리 보부상의 시조이신 백달원 어르신의 기계를 이어받은 자랑스러운 후손이다. 어서 가거라. 민주는 다시 한번 결연한 의지로 머리를 조아리고는 곧바로 길을 나섰습니다. 경주 인방의 모든 보부상들이 그의 뒤를 따르며 응원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황행수의 명을 받은 기마 전령들은 사발 통문을 품에 안고 전국 각지의 인방으로 말을 달렸습니다. 민주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말을 달려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마침내 며칠 만에 한양에 도착한 그는 곧장 호조판서 대감의 으리으리한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높다란 대문 앞에는 위험 있는 문지기가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멈추시오. 무엇하는 자인데 함부로 대감댁을 기웃거리느냐. 저는 경주 인방 소속 보부상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급히 판서 대감님을 뵙고 아랠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문지기가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고개를 갸웃거릴 때 마침 안쪽에서 짐을 나르던 젊은 하인 하나가 민준을 알아보고는 깜짝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아니, 민준이 형님 아니십니까? 돌쇠 아우로구나. 내가 여전히 여기서 일하고 있었구나. 예, 형님.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급히 대감님을 뵙고 드릴 말씀이 있다. 혹시 내가 대감님을 뵐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느냐? 이분은 우리 대감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귀한 물건들을 구해다 주시는 고마운 분입니다. 제가 직접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문지기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길을 비켜주었고 돌쇠가 민준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사랑채 마루에서 호조판서 대감은 두툼한 서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경주 인방의 강민준이라는 분이 찾아왔습니다. 민준이 아니냐. 이게 얼마 만인가. 여긴 어쩐 일로 이 먼 길을 왔는고. 오랜만에 보니 참으로 반갑구나. 네, 대감마님.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자네 덕분에 아주 잘 지내고 있네? 지난번 자네가 어렵게 구해준 그 장인의 녹그릇 덕분에 내 집사람 환갑잔치가 얼마나 성대하게 치러졌는지 모른다네. 모두 자네 덕분이야.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대감마님. 저야말로 대감마님께서 귀한 옥두꺼비를 선물로 주셔서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랬지. 자네가 워낙 큰 도움을 주었기에 나도 보답으로 명나라 사신에게서 얻은 귀한 물건을 자네에게 선물한 것이지. 그런데 어쩐 일이냐? 일이 급히 찾아온 것을 보니 무슨 일이 있는 게로구나. 대감마님. 실은 대감마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옥두꺼비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라? 방금 말한 내가 자네에게 선물해준 그 옥두꺼비 말인가?
민주는 지금까지 상주에서 벌어진 일들을 빠짐없이 설명했습니다. 이서하라는 여인이 억울하게 절도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으며 그 옥두꺼비가 문제의 핵심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지방 관아에 그런 고약한 이방놈이 있단 말인가. 참으로 고얀지고. 그 최만식이라는 자는 나도 익히 들어 알고 있네. 상인들 사이에서도 악명이 자자하다고 하더군. 예, 대감마님. 그래서 송구하오나 제가 이 옥두꺼비를 대감마님께 선물 받은 물건임을 증명해 주시는 서신 한 통을 써 주십사하고 염치 불구하고 찾아왔습니다. 물론일세. 내 어찌 그것을 못해주겠는가. 자네가 구해준 그 귀한 녹그릇 덕분에 내가 요즘 얼마나 편하게 지내고 있는지 모른다네.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자네와 자네들 보부상들에게 구해달라고 부탁할 물건들이 아주 많아. 헌데 감히 우리 보부상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무고한 백성을 거짓으로 옥에 가두는 그런 악독한 이방놈을 내 어찌 용서할 수 있겠는가. 내가 직접 그 옥두꺼비는 내가 자네에게 선물해준 것이라고 서신을 써주겠네. 호조 판서는 즉시 붓과 벼루를 가져오게 하여 직접 서신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신에는 옥두꺼비는 자신이 강민준에게 선물한 것임을 명확히 명시하였고 상주관아의 사또에게 이 사실을 밝히라는 엄중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힘차고 매끄러운 필체로 서신이 작성된 후 호조 판서는 자신의 직인이 찍힌 도장을 꾹 눌러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서신을 민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서신을 가지고 어서 상주로 돌아가게. 그 못된 이방놈의 죄를 만천하에 밝혀내고 억울하게 갇힌 그 여인을 구해내게나. 대감마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네의 도움이 내게 더 크다네. 심지어 주상 전하께서도 필요한 물건이 있으시면 너희 보부상들을 찾지 않으시는가? 앞으로도 우리 조정과 백성들을 위해 힘써주게. 민준이. 그리고 언제든 내 도움이 필요하거든 망설이지 말고 찾아오게나. 민준은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든든한 마음으로 호조 판서의 저택을 나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호조 판서의 친필 서신이 굳게 쥐어져 있었고 상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올 때보다 한층 더 빠르고 가벼워졌습니다. 한편 그 시각 상주관아의 넓은 마당에서는 이서하의 절도 혐의에 대한 재판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을 구경하기 위해 이미 마을 사람들이 마당을 가득 메우고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마당 높은 단상 위에는 상주 사또가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마치 자신이 사또라도 된 듯 거만한 태도로 최만식 이방이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초췌한 몰골의 이서하가 포졸들에게 이끌려 나와 단상 아래 차가운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두 정숙하라. 지금부터 죄인 이서하의 절도 사건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겠다. 죄인 이서하는 고개를 들라. 내가 이 귀한 옥두꺼비를 훔친 것이 사실이냐? 아니옵니다. 사또 나으리. 결단코 제가 훔친 것이 아니옵니다. 사또 나으리. 이 여인의 말은 믿을 것이 못되옵니다. 소인이 직접 이 여인의 집에서 이 흉물스러운 물건을 발견하였고 이 여인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똑똑히 보았나이다. 워낙 귀한 물건이기에 필시 도둑질한 것이 분명하다 여겨 이리 고발하게 된 것이옵니다. 또한 소인이 알아보니 우리 상주고을은 물론이고 이 경상도 일대에는 이처럼 귀한 옥두꺼비를 가진 자가 아무도 없사옵니다. 최 이방의 말이 사실이라면 너는 어찌하여 이 귀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는지 상세히 고하거라. 서하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그녀가 말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관아 입구에서 누군가 숨을 헐떡이며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다급하게 달려 들어오는 사내는 바로 강민준이었습니다. 마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엄하다. 신성한 재판 중에 함부로 소리치며 뛰어드는 자가 누구냐? 송구하옵니다. 사또 나으리. 소인은 경주 인방 소속 보부상 강민준이라고 하옵니다. 황공하오나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왔기에 염치 불구하고 이리 뛰어들었사옵니다. 뭔니라? 지급? 증저라 하였느냐? 민주는 품속에서 고이 간직해온 호조판서의 서신을 꺼내어 두 손으로 받들어 올렸습니다. 예, 사또 나으리. 이것은 한양의 호조판서 대감님께서 직접 써주신 서신이옵니다. 이 옥두꺼비는 소인이 대감님께 선물 받은 것이며 이서와 부인은 결코 도둑이 아니옵니다. 소인이 며칠 전 비를 피해 부인의 집에 신세를 지면서 잠시 맡아달라고 부탁했던 것이옵니다. 사또는 눈을 가늘게 뜨며 민준이 내민 서신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신중하게 서신에 적힌 내용을 한자 한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서신 말미에 찍힌 뚜렷한 호조판서의 이름과 선명한 관인을 확인하자 사또의 얼굴에 당혹감과 함께 경직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정령 호조판서 대감의 서신이란 말이냐? 그 상황을 초조하게 지켜보던 최이방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말도 안 되옵니다. 사또 나으리. 저놈이 필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옵니다. 최이방이 버럭 소리를 지르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장 밖에서 갑자기 요란한 함성과 함께 수십 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재판장 안으로 거침없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바로 황행수의 사발통문을 받고 전국 각지에서 달려온 보부상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최이방의 온갖 비리와 악행을 증언하기 위해 이곳 상주까지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소인은 충청도 인방 소속 보부상 김만득이라고 하옵니다. 저 최만식 이방놈은 수년 전부터 우리 보부상들을 상대로 부당한 세금을 거두고 행패를 부리며 재물을 갈취해 왔사옵니다. 사또 나으리. 소인은 전라도 인방 소속 보부상 박칠성이라고 하옵니다. 저 최만식이라는 자는 소인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아 갔을 뿐 아니라 거짓 죄를 뒤집어 씌워 옥에 가두겠다고 협박까지 하였사옵니다. 그 뒤를 이어 계속해서 다른 지역의 보부상들이 앞으로 나서며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최이방의 비리와 악행들을 줄줄이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는 점점 더 당황하여 안절부절 못하며 눈동자를 굴리다가 결국 최이방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최이방. 이 모든 것이 사실이냐? 아니옵니다. 사또 나으리. 저들이 모두 소인을 모함하는 것이옵니다. 소인은 결백하옵니다. 결국 모든 증거와 증언을 종합한 사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옆에 있던 포졸들에게 엄하게 명했습니다. 이방 최만식의 악행이 명백히 밝혀졌다. 당장 저놈을 포박하여 모든 죄상을 상세히 조사한 후 한양 의금부로 압송하도록 하라. 예. 포졸들이 달려들어 순식간에 최만식을 결박했습니다. 최만식은 땅바닥에 나뒹굴며 울부짖고 발버둥 쳤습니다. 이거 놔라. 나는 죄가 없다. 억울하다.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한단 말이냐? 하지만 그의 추악한 몰골을 지켜보는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최만식이 포졸들에게 질질 끌려나가자 재판장은 잠시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단상 아래 무릎 꿇고 있던 서한은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 나리. 정말 고맙습니다. 민준은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녀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물건을 맡겨서 부인께서 이런 끔찍한 일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나리.
이게 어찌 날이 탓이겠습니까? 이 모든 일은 저 간악한 최 이방 때문에 벌어진 일일 뿐입니다. 오히려 모른 척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해 애써주셨으니 제가 어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최 이방이 자신의 권세를 이용하여 이토록 상인들을 착취하고 무고한 백성을 괴롭혔단 말이냐. 내 그 간악한 놈의 실체를 너무 늦게 알았구나. 미처 살피지 못한 나의 불찰 또한 크다. 이서하라 하였는가? 그대는 아무 죄가 없음이 밝혀졌으니 이만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사또 나으리의 공정한 판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과 보부상들은 모두 억울한 누명을 벗은 서화를 위로하고 용감하게 진실을 밝힌 민준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고 집으로 돌아온 서화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마당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익숙하면서도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인. 저 왔습니다. 서화가 고개를 돌려보니 어느새 말끔한 모습으로 무거운 등짐을 짊어진 민준이 활짝 웃으며 마당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부인, 이제야 제대로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좀 늦었지요. 아, 민준 나리. 무사히 돌아오셨군요. 민준은 머리를 극적이며 그녀 앞에 다가가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인, 정말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제가 부인을 한 번 더 뵙고 싶은 마음에 괜한 구실로 물건을 맡겨서 부인께 큰 화를 입히고 말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리. 이미 다 잘 해결된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리의 진심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 말에 민준은 멋쩍어하며 등짐 안에서 비단 보자기에 곱게 쌓인 작은 꾸러미를 꺼내 서화에게 건넸습니다. 그때 약속했던 비녀와 놀이개입니다. 한양에서 구해온 작은 선물이오니 부디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자기를 풀어보니 영롱한 붉은 산호가 박힌 은비녀와 오색 비단실로 정교하게 엮인 아름다운 놀이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어찌 저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나리. 부인, 이번 일은 모두 저의 불찰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제 행동 하나하나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민준 나리. 감사합니다. 나리 덕분에 저는 다시 한번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후로 조령 깊은 산중에 있던 서화의 작은 초가집은 전국 8도에서 오가는 보부상들이 쉬어가는 따뜻한 쉼터이자 사랑방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보부상들은 의리의 사나이 강민준이 마음 깊이 사모하는 현명하고 마음씨 고운 이서화를 직접 보기 위해 일부러 상주 조령 고갯길을 넘어 그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서화는 찾아오는 모든 보부상들을 따뜻한 마음과 한결같은 인자함으로 맞이하였고 그 덕분에 보부상들 사이에서는 그녀를 복부인이라 부르며 존경하고 칭송했습니다. 비 오는 날 우연히 시작된 작은 인연이 이토록 크고 아름다운 인연으로 이어지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을 남깁니다. 아무리 작은 인연이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대하고 은혜를 잊지 않으면 그것이 언젠가는 더 큰 축복과 은혜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과 신용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사람다움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마치 험한 산길에서 만난 강민준과 이서화의 인연처럼 말입니다. 때는 조선 중기, 강산이 수려하기로 이름난 경상도 땅, 그 중에서도 문경과 충주를 잇는 험준한 고갯길인 조령 깊은 산중에 먹구름이 드리운 어느 여름날 오후였습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검은 빛으로 가득 찼고 이윽고 장대 같은 빗줄기가 세상을 삼킬 듯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나운 바람은 나뭇가지들을 부러뜨릴 듯 뒤흔들었고 빗소리와 바람소리가 뒤엉켜 깊은 산속은 순식간에 음산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억수같이 퍼붓는 비였습니다.
바로 그때 이 험한 조령 고갯길을 넘어가던 한 보부상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민준, 경주 인방 소속으로 30 초반의 다부진 체격의 성실함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사내였습니다. 그는 한양에 이름난 양반가에 납품할 귀한 비단과 약재를 가득 담은 무거운 등짐을 지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폭우에 그만 발이 묶이고 만 것이었습니다. 아이쿠,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가. 이러다 했어 구한 물건들이 다 젖어 못 쓰게 되겠구나. 민주는 급히 두루마기 자락을 여며 등짐을 감싸려 했지만 이미 옷은 물론 등짐까지 흠뻑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를 피할 곳을 찾아 필사적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하지만 사방은 온통 거친 산길과 우뚝 솟은 바위, 그리고 세찬 비바람에 울부짖는 나무들뿐 인가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발밑으로 흐르는 흙탕물이 발목을 넘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등짐 속 물건은 고사하고 내 목숨마저 위태롭겠구나. 어디 잠시 몸이라도 피할 곳이 정녕 없단 말인가. 그가 절망감에 휩싸여 있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어둑한 산중턱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등불빛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망망대해에서 발견한 등대처럼 그 불빛은 민준에게 한 줄기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미끄러운 빗길에 넘어지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디며 불빛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마침내 불빛이 새어나오던 곳에 다다르니 그곳에는 뜻밖에도 자그마한 초가집 한 채가 외딴 섬처럼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찌 이런 깊고 깊은 산중에 사람 사는 집이 있단 말인가. 이야말로 하늘이 도우셨구나. 민주는 반가운 마음에 급히 초가집의 낡은 살인문 앞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안에 주인장 계십니까? 길을 지나가던 보부상이온데 비가 너무 것에 잠시만 비를 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살며시 열리고 한 여인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20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인은 비에 젖은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산중에 홀로 핀 난초처럼 맑고 고운 자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서하였습니다. 누구신지요? 이 깊은 산중에는 저 혼자 살고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부인. 비가 너무 심하여 이대로 있다가는 제 등짐 속 귀한 물건들이 모두 상할 뿐더러 저 또한 이 산중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습니다. 부디 비가 그칠 때까지만이라도 좋으니 처마 밑에서라도 잠시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민주는 이미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에 빠진 생쥐꼴이었고 등짐을 보호하려 애쓰는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서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러시다면 비가 그칠 때까지만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꼭 떠나셔야 합니다. 우선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방 한편에서 잠시 몸을 녹이시죠.